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전면 금지를 하면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한 번 더 나온 게 중국이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어떤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이 가만히 또 이제 우리나라까지 사실 껴들어가게 된 상황인데 예, 뭐 어중간한 포지션은 최악이다. 우리가 미국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이랑도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것 따위는 저는 그냥 꿈은 꿀 수 있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다. 2016년 한한령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 열병식 참석한 다음에 미국이 사드 배치하고 또 사드 배치하는 걸 보면서 중국이 한한령 때렸고 그걸 지금까지도 해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패권 국가 또는 패권을 노리는 두 나라가 치열하게 경합을 하면서 줄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우리한테 너 그럼 어디에 줄을 설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미 경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그러냐 잘 살아봐라고 이야기할까 아니면 알았어 두고 보자라고 할까. 저는 두고 보자 쪽이다 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중간한 태도로 이 블록화의 세상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우리가 일본, 대만하고 손잡고 우리도 블록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유럽한테는 10%밖에 관세를 부과 안 했어요. 왜? 저 러시아랑 중국 블록을 박살내거나 해체하는 데는 우방이 하나 필요하니까 유럽은 10%만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해서는 관세도 관세지만 돈을 이렇게 내놓으라 그러는 거 보면 여기가 얼마나 만만한 곳인가. 그러면 이렇게 만만한 호구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연대가 필요한데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라면 각계격파되는 운명 말고는 없는데 각계격파될 때 누구 쪽에 서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못했고 열심히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할 때 그 줄을 서는 대상이 트럼프 말고 있겠는가. 더군다나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나라인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인수하고 마스가 하면서 미국 배 우리가 지어주겠다. 대신에 철저하게 당신들의 보안 이런 거 요구 우리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순간 일단 그쪽 관련해서는 저기는 미국의 군사협력이 더 강화되겠구나라고 중국이 우리를 판단하는 걸 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게 생각했다면 순진한 거죠. 다행히 중국이 스스로 망하고 있어서 옛날보다 우리가 중국의 중요성이 더 적어져서 다행인 거지. 지금 뭐 중국 부동산 시장이나 중국 소비자 물가 통계 보면 저 나라 큰일 났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군사 경쟁은 제가 모르겠지만 경제 전쟁에서는 중국은 지금 참패하는 중이니까 경제도 중국이랑 뭘 해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퇴한 산업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경제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러면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는 쉽게 풀리진 않겠네요.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냥 원래 적이죠. 아니 전 세계 조선 산업에서 푸동 중화를 비롯한 중국의 3대 그 조선소들하고 우리나라 3대 조선소는 철천지 원수인 거죠. 서로가 죽어야 사는 사이죠. 옛날 미쓰비시랑 가와사키랑 한국의 조선소들이 싸울 때랑 똑같은 거지.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습니까? 또 누가 더 좋은 그리고 더 괜찮은 표준된 LNG 추진선이 됐던 원자력 추진선이 됐던 또는 암모니아 추진선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아니 우리랑 중국이랑 남아있는 경제 교류 규모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대체할 수가 없어서 중국이 할 수 없이 쓰는 거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살아남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고 자본시장의 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술일지 아니면 이게 장기적인 여파로 좀 대비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주제예요. 이게 왜 무서운 주제냐 하면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국을 공격해 왔다가 90일 이제 협상 유예하고 둘 다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중국이 이제 맞서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의 공격은 바로 히토류 생산에서 중국 상품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사실상 통제하겠다라는 0.1%라도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건 자기들
이제 영향이 있는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 이제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렇게 대응을 한 거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한 70%를 중국 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또 독재 국가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재를 당하고 있는 미얀마가 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그래봐야 11.6%밖에 안 되는 미국도 생산하긴 하는 게 왜냐하면 땅이 넓으면 히토류 생산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호주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하는 이유가 호주도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저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딴 나라에서 얼마든지 저걸 대체할 능력들은 있습니다. 땅만 넓으면 가능해요. 다만 저게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벌써 여기서 느낌이 오시죠? 이게 전형적인 후진국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환경 오염이 좀 되더라도 우리가 일자리가 너무 없으니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중국이 저런 식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특히 그 로봇 생산은 거의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영구 자석이라는 아주 이제 그 로봇이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특히 관절 부분에 유연한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영구 자석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전기차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이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저게 사실상 중국이 통제하고 수출을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렇게 수출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품목을 수출 통제를 한다라는 건 중국은 스스로 피를 흘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통제하겠다라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한 대 맞은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중국에 대해서 관세 100%. 근데 이미 중국의 가중평균 관세율이 한 43%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 100%를 더 하니까 143%니까 사실상 이제 중국은 미국의 수출을 전혀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산 상품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경제,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여러 리스크 요인은 있지만 협상 카드로 보여지고 중국의 히토류 카드를 좀 어떻게든 좀 무력화시키고 또 협상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저 국가가 둘 다 강대강으로 이렇게 가면 세계 경제의 지금 뭐 AI 혁명이든 전기차든 로봇이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다음 세대 최고 가장 중요한 혁신의 원동력인데 또 중국 정부가 육성하려는 전광리,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 중에서도 핵심 산업들인데 서로가 이제 자기가 팔다리 하나를 자르는 고통을 서로 무릅쓰며 상대를 꺾어 놓겠다라고 싸우는 거니까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다. 무섭다. 상상만 해도 무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트럼프노믹스 비전을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트럼프 집권 4년 안에 이런 한시적인 정책일지 아니면 미국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후자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그림에 2019년 정도의 트럼프 일기 때 관세율이 실제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절대적인 단위라서 적어 보이지만 0이었던 게 5%된 거니까 충격이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4년 있었는데 관세율이 내려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그 한번 도입된 정책이 그러니까 그 어떤 정당의 압도적 승리가 나타나면 좀 모르겠는데 정책이라는 게 경로 의존이 있어서 앞에 사람이 해놓은 거를 뒤에 사람이 다 엎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졌죠.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빵과 서커스 전략을 되게 잘 쓴다라는 거죠. 그 로마 황제들이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곧 그 근위대의엔 쿠데타가 벌어져서 로마 황제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사라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또 근위대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무료로 빵을 주는 게 그게 빵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 서커스라고 해서 검투사들을 활용해서 수천 수만 마리의 뭐 사자를 가져온다든가 또는 각종 두려운 동물들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노예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전쟁처럼 뭐 배를 띄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다 인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업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시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척 그런 걸 애를 쓰죠. 근데 일단 빵과 서커스라는 게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게 트럼프 대통령 감세해 줬죠. 그죠? 두 번째가 서커스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기분 좋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기면서 미국한테 와서 다 머리를 수그리고 특히 한국, 일본 꼴도 보기 싫은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어가는 이 두 나라 수상이나 대통령들이 와서 굴욕적인 결과를 가져간 것처럼 일단 미국에는 비춰지잖아요. 그런 반면에 파란 선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금 역사상 최저치까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반대편이 링에 안 올라오는 승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이 그렇죠. 일본 자민당 정부가 인기가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민당 쪽에서 총리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야당이 엄청 분열돼 있거나 뭔가 통합된 의견을 못 내거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못 만들어냈거나 뭐 이슈를 못 만들어내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미국 민주당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당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이게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분노하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가 유럽에서 점유율을 엄청나게 잃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좋아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율은 되게 낮지만 정치 혐오 속에 다 싫어하는 쪽인 거죠. 그러면 열광적인 지지층이 있는 데가 이겨요. 정치 혐오의 세계에서는 그러면 이게 저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따라서 트럼프 스타일의 고립주의, 트럼프 스타일의 어떤 블록화, 트럼프 스타일의 이제 각자 도생 시대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도 옛날의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단호하게 행동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방비를 지금 GDP의 3%도 안 쓰는 나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하려면 국방비부터 써야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왜냐하면 출산율이 무너져서 국군 수가 계속 줄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걸 하려면 이니셔티브를 갖춘 또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혹은 외부 충격이 아주 세게 오거나 근데 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경제나 시장에 대해서 주식은 어떻게 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달러 같은 좀 위험에 강한 자산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게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슬픈 전망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국이 이제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흐름이면 우리나라도 국방비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 돈이 더 필요할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주요 산업들이 살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보단 희망이 있죠. 양호하다. 거기랑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는 뭐라도 있잖아요. 지렛대가 반도체랑 조선이 있잖아요. LNG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네이처 인덱스인데요. 네이처 인덱스가 뭐냐면 이제 전 세계 140개 정도 되는 탑 저널, 과학 쪽입니다. 과학 쪽. 과학 쪽의 탑 저널에 실린 논문의 개수, 인용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압도적인 1등이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압도적인 2등이 미국입니다. 이 둘은 뭐 점수 차이가 너무 커서 거의 뭐 상대가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미국은 10% 내려간 반면 중국은 17% 올라간 거니까.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 드는 면도 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쭉 다 저 17%나 오른 가물치가 하나 있는 바람에 위에 있는 선진국들이 다 비중이 줄죠. 근데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비중이 느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죠. 한국이죠. 그러니까 이 추세면 우리가 프랑스를 곧 제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프랑스가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과학기술 측면에서 미래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운이 두 개나 따르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환율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환율이 높아서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외화 금융 자산이 2조 달러가 훨 넘어서 3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돈이 많다 보니 다른 나라는 막 외국인이 돈 빼가고 그러면 금방 금융위기를 겪고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그 신경 안 쓰고 돈을 쓸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성과가 딴 나라보다 좋은 이유가 되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 선배들이 또 현재 우리의 그 과학기술자들,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세계에서 7번째 정도의 과학기술력을 갖춘 나라이고 잘하면 프랑스나 일본까지도 지금 추월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나라라는 거죠. 이걸 부인하고 들어가면 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좀 협상 잘하고 또 특히 트럼프가 환율 낮추라고 아마 그럴 텐데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라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 너네 통화 수합도 안 해주는데 왜 우리가 환율에 개입할 능력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잘 협상을 하기를 바라는 게 좀 우리가 가진 무기가 이거 어마어마한 해외 자산과 경쟁력 이 두 개니까 이 둘을 잘 지렛대를 써서 어떻게든 좀 버텨내고 국방도 증액하고 뭐 해야죠.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환율이 높은 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하는데 어떤 저희한테 좀 무기가 될 수 무기도 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3,500억 불이나 빼가겠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대미 무역자가 끝없이 늘어나는 거다. 이게 우리 탓이 아니라 당신들 탓이다.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오늘 교양이를 부탁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